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중국, 한국, 일본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명나라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영락제 사후에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기도 했었고요. 북쪽에서는 몽골의 침략, 남쪽에서는 외구의 침입과 약탈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던 중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관들이 권력을 얻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하게 된 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점 등등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고성법을 실시하고요. 특히 세금제도에서 지세와 정세로 단순화시키고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 편법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잠시 명나라의 국력이 되살아나는 듯 보였으나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명나라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살펴보고요. 시간이 된다면 일본까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써야 하나요? 네. 안 쓰셔도 됩니다.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고려 말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과정에서 키워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개혁 세력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놓고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조선을 세우자는 급진파와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는 온건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도전 같은 인물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급진파가 조선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었다. 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수양대군이 자기의 어린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었어. 그지?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들 가운데 계유정난에 동참해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훈구라고 불렀어요. 그죠? 왕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세조는 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됐어요. 이들에게 막대한 권력과 경제력을 보답으로 주었죠. 그래서 이들의 힘이 너무 강해져 왕권까지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성종은 안 되겠다.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 출신의 인재들을 뽑아서 3사 혹시 기억나나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그죠?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느냐? 온건파 사대부들이 지방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바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림 세력들이 훈구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가하게 되자 훈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지? 이 사림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정치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사림들이 큰 화를 입었었죠.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사화라고 해요. 그죠? 선생님이 작년에 이거 쉽게 외우는 법 가르쳐 줬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었나? 이별의 사? 그렇죠. 뭐 갑자기 묘를 사, 무호 갑자 기묘, 을사 네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살인들이 큰 피해를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훈구의 경우에는 계유정난처럼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된다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없으면 리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살인들의 경우에는 어떻느냐? 지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서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향약을 통해서 지방사회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꾸준히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16세기 가게 되면서 훈구는 씨가 마르게 되고 살인들이 살아남게 되면서 조선의 중앙정치계를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서원을 통해서 재상상되고 향약을 통해서 지방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조선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한국사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네. 다만 이들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과거에 훈구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파인 동인과 온건파인 선인을 나눴었고, 먼저 권력을 잡았던 동인이 또다시 서인들에 대한 처벌에 강경과 온건을 놓고 북인,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림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붕당이라는 집단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붕당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면서 나라가 혼란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붕당 정치를 나쁘게 평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찌 되었든 조선의 권력 집단이 서로 다른 편을 먹고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배운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조선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붕당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양반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큰 땅을 가진 사람, 대지주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땅덩어리는 좁은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확실한 재산 투자의 수단, 재산 소유의 수단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지주들은 사던지 개간을 하든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그 대가로 땅을 뺏어간다든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차 넓혀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양반들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문제는 이 농민 백성들이 세금 내고 군대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가난하다 보니까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군대도 가기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군대에 복무해야 될 사람도 줄어들고 토지세 수입도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조선의 임진왜란 직전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연도 3가지 정도 외워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선이 건국된 연도 13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거 1492년, 임진왜란이 터진 해 159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선은 1392년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한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전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어차피 전쟁 안 터질 것 같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차피 전쟁 터지지도 않을 거 뭐하러 농민 백성들 군대로 끌고 가냐 이겁니다. 차라리 세금이나 더 많이 내게 하자 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방군 수포제의 시행입니다. 군역으로부터 방 풀어주는 거예요. 군대 안 와도 돼요. 뭐 하면 수포, 군포를 내면 조선의 경우에는 세금을 쌀로도 냈지만 옷감으로 냈거든요.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을 가지고 군포라고 해요. 그래서 군포를 부과해서 세금 수입을 확보하고 그렇게 나라에 필요한 일부 군인들을 고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군 수포제가 널리 시행되면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도 어떻게 되었다? 줄어든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터지다 보니까 조선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하고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조공사신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일본이나 여진과의 관계에서 조선에 신경을 쓴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 스시마, 대마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왜구라고 불리는 해적들이 조선을 많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있었거든요. 왜 대마도에 왜구가 많았느냐? 대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굉장히 거칠고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먹고 살기에는 힘든 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마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선이랑 무역을 하거나 왜구를 통해서 약탈을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대마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왜구들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때려잡을 필요도 있었지만 얘네들이 무역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또다시 가난하고 배고픔이 약탈하러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은 세 군데 항구를 열어서 대마도의 사람들에게 무역을 허락합니다. 그 세 군데가 바로 부산포, 내입포, 연포라고 하는 남해안의 세 군데의 항구인 것이죠. 부산, 창원, 울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일본에게 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에게 무역을 허용해 준 것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외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식량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데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조선은 제한된 형태의 무역을 허용하였다. 한 번에 사갈 수 있는 물건의 양이나 일본인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해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을 때 조선 정부는 더 무역의 규모를 줄였고요. 그러자 불만을 품었던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른바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부산포, 내입포, 연포에서 이
외관, 일본인들이 거주와 교육을 허가한 관사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외부의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 그것을 막기 위한 준비 정도는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졌을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 덕분에 해군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순신 같은 사람이 활약할 만한 군대가 있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사 어떤 내용 배웠냐면 이런 내용 배웠어요. 가마쿠라 막부 때 몽골이 침략해 왔어요. 그 이후에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되면서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자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싶었던 고다이고 천황과 자기가 쇼군이 되고 싶었던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힘을 합해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승리하게 되면서 교토에 새롭게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고 자기 말 안 듣는 고다이고 천황 아니라 고묘라는 새로운 천황을 세웠는데 고다이고 천황은 내가 천황인데 새로운 천황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천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남북조 시대가 나타났었다가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조를 통일하게 되면서 비로소 전국에 걸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이번 시간에 그 뒤에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커튼 안 쳐도 잘 보이니? 뒤에 있는 사람들? 네. 대답이 없으면 잘 보이는 거겠지, 그런지. 자, 봅시다. 일본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센고쿠 시대였어요. 조선이 200년 동안 전쟁이 없을 때 일본은 한 100년 가까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센고쿠 시대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통일되었어요. 이 센고쿠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무사들이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방에서 마치 주나라의 봉건제의 제후와 같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무사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제후가 독립적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처럼 행세했듯이 이 다이묘들도 자기 지역에서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다이묘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막부의 최고 통치자는 쇼군이고요. 무로마치 막부의 수도는 교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도에 있는 막부의 쇼군의 경우에는 자기가 일본의 전체 땅을 직접 다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미치는 교토와 그 주변은 자기가 직접 다스리되 주나라의 봉건제처럼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부하에게, 무사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대신 다스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쇼군과 직접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 주군과 가신의 관계를 맺은 상급 무사들의 경우에는 쇼군에게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쇼군은 그들에게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권을 주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집니다. 쌍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상급 무사도 마찬가지로 쇼군으로부터 받은 땅을 자기가 직접 다 통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맹세한 사람에게 그들이 다스릴 토지와 백성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중급 무사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래서 상급 무사와 중급 무사 사이에도 주군과 그를 따르는 가신의 관계가 맺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중급 무사도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자기가 직접 다스리지만 자기가 다 다스리지 못하는 땅의 경우에는 자신을 따르는 하급 무사에게 땅을 나눠주고 백성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급 무사로부터 군사적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구조가 어떠나요? 주나라 왕이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제후가 경대부에게 땅을 나누어줘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던 주나라의 봉건제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만 주나라의 봉건제는 왕과 제후, 경대부가 뭘로 연결된?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무사들의 관계는 쌍무적 관계로 연결된 봉건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봉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렇죠.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일본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쇼군의 권위와 지배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무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쇼군이 교토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특히 이런 하급 무사나 중급 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쇼군이 충성의 대상일까? 아니면은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나에게 지배할 토지와 백성을 준 중급무사 또는 상급무사가 충성의 대상일까? 그렇죠. 이들이 바로 자신의 충성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쇼군은 멀고 자신의 주군은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요런 세력들이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들로 성장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막부의 통제력이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지방에서 강력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른다? 다이묘라고 부른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후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각각의 제후들은 더 많은 토지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죠? 일본의 다이묘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끼리 더 많은 토지와 백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으니 일본의 전국 시대. 전국을 일본어로 발음하면은 생고쿠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일본의 생고쿠 시대, 일본의 전국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갈게요. 네. 자, 온인의 난을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유력한 힘센 다이묘들이 100년 넘게 패권을 다투게 되면서 생고쿠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이 날라나 춘추 전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무엇이었지? 주의 동천이었어. 그지? 혈연 관계가 약화되었어도 주나라 왕실의 힘이 셌기 때문에 힘으로라도 제후들을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견융족이 쳐들어와서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화되자 이제는 힘으로라도 제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온인의 난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8번째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28, 29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아직도 젊은 나이고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한 50세였던 걸 감안을 하면은 오늘날로 치자면 한 50대, 60대까지 자식이 없었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아, 나는 자식 없이 죽을 팔짱같다. 내가 죽더라도 네가 쇼군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요시민데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럼 쇼군 된 준비를 할게 하면서 동생에게 권력을 물려줄 준비를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동생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나요?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되나요? 애매하지. 어렵지. 그지? 그런데 쇼군의 부인이었던 도미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에게 물려줘야 될까? 아들에게 물려줘야죠. 그죠? 쇼군의 부인이었던 도미코가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다이묘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동생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다이묘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이묘들이 늦둥이 편, 동생 편으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디에서? 수도인 교토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늦둥이가 쇼군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쇼군이 누가 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이 싸움 과정에서 막부의 수도였던 교토가 잿더미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거든. 그렇게 되면서 막부와 쇼군의 힘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독립적인 세력들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하극상과 야육 광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이 생고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생고쿠 시대가 한창 전개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선생님이 아까 연도 3개 외우두자 그랬죠? 1392년과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16세기 1500년대 가게 되면은 많은 서양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으로 진출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닷길의 끝에 있었던 일본에게도 서양 상인들이 나타나서 서양 유럽의 문화와 기술들을 전파해 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조총이라는 무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조총, 공식 명칭은 화승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총입니다. 총은 어떤 무기인가요? 강력한 무기죠. 손가락 당길 힘만 있으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총이에요. 그죠? 이 총이 일본에 전파가 되면서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촉진하게 됩니다.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누가 이 총을 많이 만들어서 잘 쓰느냐에 따라서 센고쿠 시대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그거를 잘 썼던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다이묘였습니다. 혹시 알라나? 오다 노부나가? 센고쿠 시대는 일본의 사극에서 가장 많은 소재가 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개성 있는 인물들이 여러 등장하기도 했고요. 마치 삼국지와 마찬가지로 전략이 넘치는, 전략과 속이는 이런 어떤 관계가 굉장히 많았던 때가 센고쿠 시대거든요. 그래서 센고쿠 시대는 수많은 게임, 드라마, 만화 등등으로 만들어지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려나요? 네, 아무튼 그 다이묘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약간 천재적인 사람이었고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서 뭐 어떤 것들 했느냐? 원래 전쟁은 주로 농사 일이 없을 때 했어요. 왜냐면은 전쟁터에 농민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다 노부나가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 다이묘를 제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전국에 떠돌아다니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직업군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다이묘들이 농사 짓기 바쁠 때 걔네들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자기의 부하들이 자신의 사고를 따라오지 못하는 걸 답답해해서 화도 많이 내는 사람이 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조총을 기가 막히게 쏘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작년에도 한국사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일본군이 썼던 총은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라서 한 발 쏘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총구를 닦은 다음에 총알을 또르르 굴려 넣어요.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탁 걸친 다음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화약통에서 화약을 꺼내서 탈탈탈 털어 나온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심지를 연결한 다음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칙 하고 타러 갈 때 겨누고 있다가 빵 하고 나가는 게 조총이었어. 한 발 쏘는데 2분, 3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조총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제압하면 될까? 그렇지. 한 발 빵 쏘고 난 다음에 장전하는 동안에 달려가가지고 죽이면 되는 무기가 바로 조총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총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총을 가지고 있는 병사를 세 줄로 세우는 겁니다. 1열이 빵 하고 쏜 다음에 뒤로 가요. 뒤에 가서 장전하는 거죠. 그럼 2열이 앞으로 나와서 빵 쏘는 겁니다. 쏘고 난 다음에 뒤로 가서 장전하고. 그럼 3열이 앞으로 나와서 빵 쏘고 뒤로 가서 장전하는 동안 장전할 때 1열이 다시 앞으로 나와서 빵 쏘는 거예요. 요런 3열 전술을 개발해냅니다. 요것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엄청 또 피해가 크기도 했었죠. 자, 이때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이묘가 있었어요. 다케다 가스요리라고 하는 다이묘인데 이 다이묘가 자랑하는 이 다이묘 최고의 무기는 기병이었어. 말탄 병사들,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잔뜩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 한 발만 버티면 우리가 이겨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한 판의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나가시노 전투였어요. 타케다 가스요리는 자신의 기병들에게 돌격을 명령합니다. 두두두두 달려가죠. 저쪽에서 오다 노부 군대가 총을 빵 하고 쏴요. 오케이, 이거 한 발 막았으니까 이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계속 날아오는 거죠. 그렇게 타케다 가스요리가 자랑하던 기병대가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 부대에게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이 나가시노 전투 이후에 더 이상 자기와 겨룰 만한 다이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제 센고쿠 시대의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 신뢰하던 오른팔격인 넘버 2 인물이 있었는데 혼노지라는 절에서 자고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오다 노부나가는 시체도 찾지 못하고 불타서 죽어버리게 돼요. 아케치 미스히데는 지금 센고쿠 시대가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거의 다 통일이 되었어. 얘만 없어지면 내가 쇼군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측근의 배신으로 오다 노부나가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아끼고 키우고 있었던 넘버 3 부하가 있어서 왼팔격인 부하가 있어서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에게도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의 복수를 하자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아케치 미스히데와 맞설 수 있는 과거 오다 노부나가를 따랐던 용맹한 무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케치 미스히데를 제거하고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끝내놨던 생고쿠 시대의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2년 전에.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을 직접 지배하게 된 것과는 좀 달라요.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각각의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거 잘 기억해 둡시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요. 자, 여기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그런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항상 원숭이라고 불렀대요. 일본어로 사루라고 불렀대요. 실제로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죠, 그죠? 네, 원숭이 닮았다고 맨날 사루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타케다 가스요리 아케지 미스히데의 초상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신분에 처했기 때문에 일본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어도 쇼군이 될 수는 없었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뭐 농사부터 시작을 해서 도둑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오다 노부나가 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쭉쭉쭉 승진을 했던 인물이죠. 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밑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일은 뭐였냐면은 신발 정리였다라고 해. 천한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허드렛 일부터 맡겼던 거지. 그래서 신발 방에 들어가면 나와가 신발 정리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다 노부나가가 추운 겨울날 방 안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오줌을 싸려고 방 밖으로 나왔어.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신발 신는지 아나요? 게다라고 하는 나무로 된 신발 신어요, 그죠? 밖에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밖에 놔둬도 신발을 신으면 당연히 발바닥이 차가워야 되잖아, 그지? 딱 신었는데 신발이 따뜻한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불렀어요. 어이 사루 원숭이 불렀어요. 다다다 달려옵니다. 신발이 따뜻한데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주군께서 발이 시려울까봐 방 안에 계시는 동안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얘 머리 좋네. 얘 충성심이 좀 대단하네. 얘 좀 잘 키워볼까 싶어가지고 좀 어려운 일을 맡겼더니 기가 막히게 해내더라. 전쟁터에 내보냈더니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어느덧 이렇게 넘버 3까지 왔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근거는 없어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생고쿠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어떨 때 쓰는 말일까?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이때 가장 충성과 항복의 맹세를 받아내기 어려웠던 다이묘가 누구였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꽤나 세력이 강했거든.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했던 굴욕적인 충성과 항복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가 새로운 막부를 세우고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넘어갈까요? 이거 45분에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55분에 시작됐습니다. 그치? 야, 왜 이렇게 빨리 나갔지, 신노를? 오늘 시작. 응? 오늘 시작은? 해보지 뭐. 하는 데까지 해보죠 뭐. 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실시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의 검자에 땅 지자를 써서 검지라고도 해요. 또한 토지를 세는 면적의 단위와 도량형을 통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앙 집권화를 그렇죠. 시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실시했던 게 어떤 거 있었습니까? 전국에
화폐와 도량형, 문자를 통일하잖아요. 그죠? 왜?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 똑같이 전달되어야 하고 지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100년 가까이 일본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직접 파악을 하고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땅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땅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토지를 재는 면적과 도량형 같은 것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농민들의 무기를 전부 다 몰수합니다. 걷어들일 숫자, 칼, 도자를 써서 요거를 도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전국의 농민들의 무기를 거두어 들였을까? 반란 못하게 하는 거. 반란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중앙. 중앙? 군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일본은 어떤 신분의 계층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무사란 뭔가요? 칼 들고 싸우면 그게 무사 아닌가요? 그죠? 생고쿠 시대 때는 많은 무사가 필요했어. 그래서 농민들을 동원을 했고 그들 가운데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무사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기도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진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생고쿠 시대가 통일이 됐어. 그지? 일본 내에서 싸울 일이 없어졌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칼 들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서 무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 무사라는 사람이 소수로 유지되어야 그 사람들이 그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농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신분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특권은 왜 특권인가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 특권인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다 나눠지게 된다면 보편적 권리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무사의 숫자를 소수로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신분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무사가 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를 안정시키고 일본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무사와 상공업자, 농민의 신분을 정해놓고 그들 간의 신분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러한 신분제를 시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조선에서는 왜 도수령 같은 거 안 했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왜 조선에서는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조치 같은 건 안 했을까? 어차피 신분 이동이 안 돼. 돼. 왜 안 돼? 조선시대 때의 지배계층은 누구인가요? 양반이죠. 양반은 어떤 사람들이지?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그죠? 명나라나 조선이나 유교 성리학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돼. 그지? 쉬워 어려워. 그지? 어차피 일반 농민 백성들이 지배층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뭐가 있기 때문에? 과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죠? 하지만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과거제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사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 간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칼도 걷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신분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 정해졌다? 세습에 의해서만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의 아들은 무사가 되고 농민의 아들은 농민이 되고 상공업자의 아들은 상공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요런 거 우리가 알아두면 꽤나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교육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사회 몇 가지 모습들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몇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몇 대째 맛집이다라고 하면 보통 몇 대째지?
3대 한 많아봐야 한 선생님이 알기로는 서울에 해장국집이 8대째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대라고 해도 5 나오지, 그지?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은 400년 된 초밥집이 있어요. 30 몇 대, 40 몇 대째 일본 과자집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왜? 일본은 자신의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3대째, 8대째 이런 거는 우습죠, 그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제의 전통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비록 나는 국밥 장사해서 자식을 키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공부 많이 해서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만들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게 과거제의 전통에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물론 일본도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경향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 대째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세습 정치인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아들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반 회사원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다음날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해.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뽑아줘. 우리가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하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고쿠 시대 때 밑에 신분이 위로 올라오는 하극상 같은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합니다. 무사와 농민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사들은 어디 살게 하느냐? 조카마치에 살게 하고 농민들은 농촌에 거주하게 하는 거주지 자체를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조카마치란 무엇이냐? 조란 일본의 성을 말해요. 다이묘가 살고 있는 성을 조라고 하고요. 카는 아래 하자입니다. 마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뜻해요. 그러니까 조카마치는 뭐냐면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지고 조카마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혹시라도 농민이 무사의 옷을 입고 칼 차고 촌막에 일본의 그 사무라이 머리 있죠, 그죠? 하고 나타나면 이 사람이 무사인지 농민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무사와 농민이 섞일 일이 없도록 사는 공간 자체를 분리시켜 버린 거야. 무사들은 어디 살게? 성 아래에 있는 마을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 밖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다만 일본의 상공업자들, 물건을 사고 팔고 만드는 사람들, 그런 계층들은 조닌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닌들도 조카마치에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무사들이 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무사와 조닌들은 조카마치에, 농민들은 농촌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농민과 무사가 분리가 된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다? 생고쿠 시대가 끝이 나고 사회가 점점 안정되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지다 보니 조선과 명나라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5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